나이 들어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말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겠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지난주 친구 모임에서 돌아오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웃기는 했습니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 한편에 묘하게 밀려드는 그 허전함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운 기분이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혼자 사는 노인은 불쌍하다. 이 말들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워낙 오래, 워낙 많이 들어온 말이라 그냥 진실처럼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들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요? 일하고 경쟁하고 인맥을 쌓아야 살아남던 시절, 그 시절의 논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절을 다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시절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노년의 친구 관계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세 가지 그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 그늘입니다. 만날 때마다 오가는 자녀 자랑, 손주 이야기, 여행 이야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살짝 쓰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의무의 그늘입니다. 생일이면 챙겨야 하고 경조사가 생기면 달려가야 하고 빠지면 눈치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부모님을 모시며 직장을 다니며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소모의 그늘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내내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 저 사람 기분 상하면 안 돼. 내가 너무 조용하면 이상하게 보이나? 그 끊임없는 긴장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친구가 없는 삶은 정말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래 잘못된 기준을 붙들고 살아온 것일까요? 그 답은 지금부터 들려드릴 한 분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1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시다면 2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1세 최성분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오지 못합니다. 최성분 씨에게는 20년 넘게 이어온 친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함께 나이 들어온 또래 여성 4명이 격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듯 그 모임은 처음엔 진짜 위안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최성분 씨는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함께 시장을 걷고
순대국밥 한 그릇을 나누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날이 다가오면 기대보다 부담이 먼저 왔습니다. 매달 2번씩 만나는 자리였는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다음에 꼭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왜 안 왔어? 우리가 섭섭하잖아.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나갔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늘 비슷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활발한 68세 김순자 씨가 먼저 오늘 때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 됐어. 요즘 얼마나 바쁜지 주말에도 회사 나간다니까. 다들 잘 됐다며 호응합니다. 이어서 74세 오점내 씨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우리 손녀가 이번 달에 처음으로 엄마 소리를 했어. 봐봐, 이게 우리 손녀야. 사진이 돌아옵니다. 최성분 씨도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다 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최성분 씨의 아들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여행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70세 박미옥 씨가 다음 달 강원도 간다며 숙소 이야기를 꺼냅니다. 딸이 예약해줬다고 했습니다. 최성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겠다 한마디 했습니다. 최성분 씨는 지난 2년 동안 어디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유독 멀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최성분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왜 거기 갔을까? 즐거웠나? 아니었습니다. 힘이 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최성분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모임 당일 아침 친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친구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왜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최성분 씨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에서 혼자 있고 싶어. 잠시 뒤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아니, 집에 혼자 있는 게 뭐가 좋다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최성분 씨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성분 씨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오후를 가졌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마시지 않았던 유자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최성분 씨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깨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최성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창틈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이렇게 잠깐이라도 쉬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모시고 그러다 친구들 눈치까지 보며 살아온 세월. 최성분 씨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시간이구나. 진짜 내 시간. 창밖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찻잔 속 유자향이 코끝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순간이 충분했습니다. 최성분 씨가 그날 창가에서 느낀 것, 우리는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찾아온 진짜 평화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평화를 이상하게 느끼는 걸까요? 왜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친구가 없으면 초라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존재해야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친구들의 시선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쩐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길들여진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최성분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임을 끊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써온 시간을 처음으로 자신에게 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입니다. 친구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나를 채워주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서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미 우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왔습니다. 안 나가면 눈치가 보여서, 안 챙기면 야박해 보여서, 오래된 사이니까 그냥 유지해야 한다는 관성으로. 하지만 관성은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어떤 역할을 맡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어머니, 좋은 이웃. 그 역할을 잘 해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씁니다. 웃고 싶지 않아도 웃고, 동의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이고, 불편해도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 그 모든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비로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진짜 내가 느끼는 것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내 기대 속에서 살아볼 차례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으면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가 때로는 불편한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진짜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무서워서 우리는 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북적거리는 모임 안에서는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칼 융은 말합니다. 그 목소리야말로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라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 미루는 사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관계를 잃는 것이라고. 그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친구 10명과의 관계보다 나 자신 1명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관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안 나가면 뭐라고 할까? 내가 한 말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이 걱정들은 전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타인의 생각, 타인의 반응, 타인의 판단. 우리는 평생 그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에너지를 소진해 왔습니다. 에픽테토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몫이 아니었다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나이 듦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삶의 후반부는 바깥을 향해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이다. 우리 세대는 바깥을 향해 너무 오래 달렸습니다. 일을 향해,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모임을 향해. 이제는 그 발걸음을 잠시 안으로 돌릴 때가 됐습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 오늘 나는 어디를 걷고 싶은지 느껴보는 것. 오늘 나는 어떤 책이 읽고 싶은지 들여다보는 것. 이 작고 사소한 질문들이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그 풍요는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내 안에 쌓인 고요함과 이해의 깊이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에 대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연인 사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 해당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설 수 없을 때 외로움이 두려워서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입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을 때, 그때 선택하는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는 관계, 의무가 아니라 반가움으로 이어지는 관계. 에리히 프롬이 말한 진짜 관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으려면 먼저 혼자서도 온전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쌓였을 때 비로소 진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친구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기준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로,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관계보다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라는 말입니다. 최성분 씨가 그날 창가에서 유자차 한 잔을 마시며 느낀 그 고요함.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환이었습니다.
평생 바깥으로만 향했던 마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세대 누구에게나 그 귀환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딱 한 발짝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발짝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6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 모임을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춥니다. 안 가면 뭐라고 할까?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 세대는 거절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어릴 때부터 참고 맞추고 배려하며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아파서 바빠서 라고 둘러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미안한데 나 요즘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서 쉬어야 할 것 같아.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잘못한 거 없어. 나 그냥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혼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남을 지키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지킬 차례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만의 식사를 작은 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생각을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친구와 함께 먹으면 어떻습니까? 메뉴를 맞춰야 합니다.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말을 나누느라 정작 음식 맛은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먹으면 다릅니다.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됩니다. 빨리 먹어도 됩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보십시오.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만드십시오. 예쁜 그릇에 담으십시오. 창가에 앉으십시오. 햇살이 있으면 햇살 아래, 저녁이면 작은 조명 아래. 그리고 천천히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느끼며 드십시오. 그 식사가 바로 여러분만을 위한 작은 축제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밥상을 차리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 쓰던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모임 커피값, 경조사 부조금, 생일 선물. 한 달이면 작지 않은 돈이 나갑니다. 이제 그 돈을 여러분 자신에게 쓰십시오. 오래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사십시오. 발이 편한 운동화를 사십시오. 좋아하는 과일을 조금 더 사십시오.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작은 것 하나를 사십시오. 이것이 이기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지갑을 열 차례입니다. 그 작은 소비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네 번째는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하나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뭘 하냐고요.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도서관에 가십시오. 평생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 읽었던 소설, 수필, 역사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책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책은 여러분 편입니다. 산책을 하십시오. 매일 30분씩 혼자 걸으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걸어도 좋고 아무 소리 없이 걸어도 좋습니다. 걷다가 꽃이 예쁘면 멈춰 서십시오. 하늘이 좋으면 올려다 보십시오. 누가 재촉하지 않습니다. 내 속도로, 내 리듬으로. 그 산책이 곧 명상입니다. 화분 하나를 키우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새잎이 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말이 없어도 식물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한 줄, 오늘 느낀 감정 한 줄. 그 짧은 문장들이 쌓이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기는 오로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5번째는 관계를 솔직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소중히 곁에 두십시오. 만나고 나서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그대로 두십시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남은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우십시오. 책을 채우고 산책을 채우고 고요함을 채우십시오. 비워진 자리가 더 넓고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매일 딱 10분만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이 좋았나?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나? 나는 오늘 나를 잘 대했나?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낯선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그 작은 대화가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내가 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벗이었다는 것을.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은 얼마나 가졌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돌릴 때가 됐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오늘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것, 오늘 가기 싫은 모임에 가지 않는 것. 이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그 자리를 되찾으십시오. 내 하루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 그것이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친구 없는 노년이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자랑을 억지로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모임 날짜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베풀었고,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자기 자신과 가장 오래 함께 삽니다. 그 동반자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1번 억지 모임 거절하기, 2번 혼자만의 식사 축제 만들기, 3번 나를 위해 돈 쓰기, 4번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5번 가짜 관계 정리하기, 6번 나 자신과 매일 대화하기.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누군가에게도 작은 용기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